예, 이제부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주에는 한 주간 언론에서 다루었던 그 IT 뉴스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어떠한 이슈,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혹시 자기 테이블렛 있는 사람? 테이블렛의 정의는 뭐냐면은 이거. 미니. 우리가 그런 거는 테이블릿이라고 하진 않아. 몇 명? 한 3명? 4명 있네요? 많이 있네. 뭐 가지고 있어? 슬레이트? 슬레이트. 나도 슬레이트 처음 보네. 몇 인치짜리니? 그 3G야? 3G야? 아니 그냥 와이파이? 와이파이? 또? 누구 있었지? 아이패드 1? 써보니까 어때? 그거 쓰고 나서 이것도 가지고 있으니까 물어볼까? 이 두 개를 항상 가지고 다녀? 같이? 근데 왜 두 개를 가지고 가질 정도로 그 아이패드가 이 기능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해? 두 개 다 가지고 다니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어떤 점이? 근데 왜 두 개 다 가지고 다니지? 처음에는 아이패드 했었을 때 아이패드만 불편한 점 조금씩 이제 불편한 점 어떤 점이 불편하지? 예를 들어서 이제 노트북을 가진 경우는 이제 급하게 가끔씩 책 같은 거를 다운을 받아야 될 때 이제 뭐 다른 변환 과정이라던가 뭐 동영상이나 책 등 변환 과정이 필요가 없는데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변환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해서 특히 동영상 부분에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아이패드가 이 랩탑을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이패드만 가지고 다니면 되잖아. 아이패드 가지고 다니면 이거 안 가지고 다녀도 되잖아.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게 예. 그러면 저기 뭐야 어떻게 질문해야 되지? 반대가 이게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 이게 불편한 부분. 이제 노트북이 불편한 경우에는 이제 들고 다니면서 이제 지하철 같은 데서나 이제 들고 다니면서 책 같은 걸 보거나 아니면 동영상 같은 걸 볼 때는 노트북이 아무래도 좀 전에 있던 노트북은 이렇게 액정이 돌아가는 방식인데 지금 거는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좀. 그러면 아이패드를 안 사고 예. 아이패드를 사고 갤럭시 탭을 안 산 이유는? 갤럭시 탭은 다 되잖아. 안드로이드 OS니까. 갤럭시 탭은 다 되긴 하는데 이제 제가 아까 볼 때 아이패드가 이제 OS가 조금 더 이제 주변에서 갤럭시 탭이랑 아이리버 탭이랑 아이패드를 다 사용하는 해봤는데 갤럭시 탭은 가끔씩 이제 새로운 어플 등이 나와서 역시 애플리케이션? 예, 애플리케이션이 좀 충돌이 이런. 오케이, 좋습니다. 예, 오늘 그 첫 질문에 뭘 했냐면 이제 테이블릿이었습니다. 테이블릿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은 사실 테이블릿뿐만 아니라 랩탑 PC의 미래와 상충됩니다. 다른 예를 들면 우리 진성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테이블릿하고 그 랩탑은 각자의 특징이 있어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을 누가 더 강하게 소구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일까가 핵심이 되겠죠. 2011년 데이터를 보면요. PC 판매량이 이전보다 약간 2011년 데이터인데 2012년에는 약 한 4.4% 증가 한 3억 6,800만 대를 기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패드 판매량을 보니까 작년 4분기에 약 1,540만 대를 팔았어요. 그리고 2011년 전 세계 태블릿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애플이 약 5,500만 대, 62% 태블릿. 그리고 삼성이 약 9%, 아마존이 6%. 혹시 아마존 아셔요? 아마존. 아마존 잘 모르는 사람. 이거 여러분들이 반응을 빨리빨리 해주셔야지 제가 파악해서 통과할 거 통과하고 그냥 갈 거 아니 얘기할 거 얘기를 해요. 반응을 빨리 해주세요. 아마존은 앞으로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짚고 넘어갈게요. 아마존이 원래 무슨 회사야? 서점. 무슨 서점? 인터넷 서점.
지금은 컨텐츠. 컨텐츠 회사라는 의미는 뭘까요? 책 외에도 비디오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거 심지어 쇼핑몰까지 있어가지고 구매되면 외국물 분사하는 거. 이해되세요? 그럼 애플리케이션이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아니면 유사한 정도? 앱마켓이라는 이름. 앱마켓이라는 거기에서도 애플리케이션이 있어. 거기에서도 그 애플리케이션 따로 팔아서 유통할 수도 있고 유통업이니까 원래 앱을 따로 유통할 수도 있고 앱을 따로 지금 정확히 얘기하는 거. 지금 정확히 얘기해요. 애플리케이션도요. 이름이 애플리케이션이죠. 컨텐츠예요. 컨텐츠. 컨텐츠를 파는 건데 그 컨텐츠를 팔 수 있는 유통 경로를 만든 거예요. 그것을 생태계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 대단하다는 건 뭐냐면은 모바일 생태계를 유통시킬 수 있는 공간,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는 겁니다. 아마존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온라인 서점 이런 정의를 내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과론적인 것만 얘기를 할게요. 작년에 미국에 서점이 있어요. 서점. 뭐 여러분 혹시 반스 앤 노블스라든가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미국 3위 서점인 보더스라는 데가 뱅크럽트 됐어요. 사실 이거는 출판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신문, 언론, 잡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에는요.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잘 알만한 신문사가 약 100여 군데가 뱅크럽트 됐어요. 뉴욕타임스만 하더라도요. 뱅크럽트 될 뻔해가지고 멕시코에 가가지고 멕시코 통신재벌한테서 돈 꿔가지고 와가지고 투자받아가지고 서바이벌 했어요. 이게 지금의 시장의 환경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앞으로 모바일 생태계가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모바일 생태계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건 꼭 모바일 생태계뿐만 아니라 우리 IT 쪽에서 크게 보면 IT 쪽에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룰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자, 우리가 디바이스를 만들려고 그래. 디바이스를 사용하려고 그래. 디바이스를. 너무 어려우면은 이 모바일만 생각하셔도 돼요. 뭐가 있어야 될까? 이게 잘 굴러가려면. 컨텐츠. 그래서 일단 C 기억하세요. C. 컨텐츠. 또 디바이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터미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T라고 기억하세요. 또 뭐가 있어야 돼? 자, 아이패드 있어. 그리고 컨텐츠 있어. 그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컨텐츠만 있으면은 디바이스만 있으면 다 받을 수 있어? 뭐가 있어야 돼? 네트워크가 있어. 네트워크는 뭐냐면 이게 2장에서 배우죠. 다음 주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봐요. 2G, 3G, 4G, 와이파이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있어야지.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연결만 되면 다 돼? 그냥 요거는 그냥 이 안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띡하니 공장에서 뽑아먹으면 되는 거야?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은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제 광의의 정의예요. 나중에 또 배웁니다. 플랫폼은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들어볼 수 있는 예가 OS 같은 거. 특정 서비스나 컨텐츠도 플랫폼이 될 수 있어요. 페이스북 플랫폼 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학적인 정의야.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 꼭 모바일 생태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인문사회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우리가 이해할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플랫폼은 무언가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 그 무언가가 뭐냐? 컨텐츠, 서비스 등등의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플랫폼은. 왜? 플랫폼 없으면요. 터미널이 와이파이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컨텐츠들이 네트워크 있어야지.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화를 내리면 컴퓨터 있어. 근데 그 안에 OS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빌 게이츠가 왜 그렇게 돈을 벌었어? 뭐 때문에 처음에? OS를 그렇게 만들었다. 컴퓨터를 구동할 수 있는, 쉽고 편리하게 구동할 수 있는.
여러분들 싸이월드 세대죠? 싸이월드 다 하셨잖아요. 지금은 안 하죠. 지금은 뭐예요? 페이스북 또 트위터. 자, 우리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나 한때 싸이월드에서 도토리 무지하게 샀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자. 제가 이름을 빨리 외울게요. 그 뒤로 할 거야. 주희야. 네. 한때 어느 정도로 샀어? 괜찮아. 한 달에 10,000원. 많이 썼지. 그 이상 쓴 사람 한때 그 돈 많이 쓴 거지. 한 달에 10,000원이면은. 자, 그때 사서 뭐 했어? 뭐 했었어? 스킨, 배경, 배경 그림이라든가 미니미, BGM, 음악 같은 거 그런 데 돈을 썼단 말이지. 그리고 또 혹시 뭐 할 수 있었어? 싸이월드에서 그런 거 말고. 도토리로요? 뭐 도토리로 해도 되고 무료로 해도 되고 뭔가를 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었어? 다이어리. 또 방명록. 또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세요. 사진, 일촌평 등등등 많이 할 수 있었어요. 우리 한번 비교해 볼까? 페이스북은 어때요? 페이스북은 뭘 할 수 있나요? 싸이월드랑 겹치는 거 말고 게임 또 뭐? 태그를 달 수 있어. 태그는 사진 같은 거라든가 이런 그 컨텐츠에 그 이름을 달아주는 거야. 그 이름을 달아주면 뭐냐면은 가령 예를 들면 내 사진에 내 사진을 누가 가지고 있어. 정원이가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정원이가 내 얼굴에다가 이름을 달아. 그럼 나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 짓기를 하는 거지. 태그라고 해요. 또 마케팅, 광고. 비록 작년에 그 결과 페이스북 그 광고 효과를 측정해봤더니 썩 좋지 않게 나왔지만 어쨌든 광고. 페이스북이 광고하는 걸? 아니죠. 누가 해? 거기 들어온 업체들이 광고를 해요. 혹시 페이스북 안에 유튜브도 있나?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많이 있나? 그건 구글 플러스죠. 페이스북엔 없고? 링크 걸면 바로 갈 수가 있고. 싸이월드는 그런 걸 할 수 있나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열려 있어요. 뭐가요? 다른 온라인 서비스랑 링크도 자유롭고. 페이스북이? 네, 오가네요. 그럼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싸이월드는 닫혀있나요? 열려있나요? 상대적으로. 그럼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아까. 싸이월드부터 어떤 장점이 있어요? 닫힌 구조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사생활을 보이고 싶은 사람한테만 보여줄 수 있어요. 페이스북은요? 열린 구조인데 보이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보일 수 있나요? 친구까지. 그거는 클릭하면 돼요. 친구로만. 지금 우리가 서비스, 컨텐츠에서 얘기하다가 이제 프라이버시 이슈로 넘어갔어요. 아주 좋은 예예요. 프라이버시 이슈도. 근데 잠깐만 거기서 멈추고 프라이버시도 나중에 다룹니다. 10장인가에 다루죠. 그 개인정보에서. 그거 말고 아까 얘기했던 컨텐츠 서비스 쪽으로 다시 한번 머물러 볼까? 열린 구조, 닫힌 구조의 그 장단점을 얘기해요. 싸이월드 닫혀 있어. 딴 쪽의 서비스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딴 쪽 서비스 쓰려면 어떻게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 서비스 싸이월드 이용해야 돼요. 싸이월드 이용해서 가든가 거기에 나오고 나서 다른 데서 또 해가지고 쳐가지고 와야 되죠. 이러면은 이용자들이 편하겠어 불편하겠어? 웹페이지가 열렸을 때 이것을 사용할지 안 사용할지 순간적으로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게 몇 초 만에 결정한다고요? 320ms이라고 그랬죠. 그게 인간의 결정, 인간이 웹페이지에 열렸을 때 그렇게 짧은 시간도 못 참아. 그런데 그거를 딴 페이지 또 열려고 또 클릭해서 가서 한다? 닫힌 구조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싸이월드는 자신이 가졌던 시장 지배력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용자들이 편하겠어 불편하겠어? 왜? 1위 업체이기 때문에 계속 그 시장을 자기 마음대로 리더십을 갖고 도미넌스가 있어요.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게 다 친구들의 장점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동시에 단점도 돼요. 왜? 새로 유입이죠. 그렇죠. 새로 구조는요. 닫힌 구조는 언제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계점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왜? 새로운 비즈니스는 계속 나오게 됩니다. 새로운 서비스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컨텐츠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만의 영역으로만 가지고 있다? 열린 구조, 반면에 열린 구조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은 결국 중요하냐 컨텐츠가 중요하니까 터미널이 중요하냐 컨텐츠가 중요하냐에서 지금 고민하는데 제가 포인트로 쓸 거는 그러니까 머신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디바이스가.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제 컨텐츠나 이런 OS 특히 뭐 컨텐츠는 뭐 다양하게 나오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안드로이드는 이제 4.0, 5.0이 나오게 될 거고요. 이제 맥은 이제 사실상 애플은 이제 iOS가 거의 기점으로 해서 이제 X는 이제 좀 뒤로 나가고 I가 이제 전면에 서게 되고 윈도우도 윈도우 8이 이제 태블릿 형태로 나오는 걸로 이제 주류가 될 텐데 즉 그렇게 되면은 비슷한 디바이스와 비슷한 OS 플랫폼이 존재하면 그 플랫폼들은 옛날 OS 그러니까 리눅스 대 맥OS 대 윈도우 때처럼 수렴 진화를 해서 거의 비슷비슷해질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 컨텐츠의 결국 싸움은 어느 플랫폼에 독점으로 내놓느냐 멀티로 내놓느냐인데 안드로이드가 최근에 애플을 압도를 할 뻔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물론 컨텐츠 디바이스에서 애플이 압도적이긴 합니다만 그 내부적으로 판매처로 보면은 구글하고 애플이 이렇게 비등비등한다는 점을 볼 때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까지 가세할 경우에는 결국 3개 회사를 다 아우르는 그런 컨텐츠를 낼 거란 말이죠. 컨텐츠 회사들은 아마존 같은 데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대부분의 조건이 다 같아지거든요. 미래 제 생각이지만 컨텐츠도 같아지고 터미널도 같아지고 네트워크는 LTE도 사실상 이제 와이프로가 조금씩 이제 투자를 줄여가면서 LTE가 이제 하나로 굳어지면 그게 되면은 결국에는 남아 있는 거는 더 늘릴 수 있는 거라고는 터미널 즉 머신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터미널이 더 중요하다. 좋은 주장이에요. 제가 이 정리하는 거 나중에 정리할게요. 혹시 컨텐츠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분. 인성아, 너는 왜 컨텐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아무리 뭐 다양한 장치가 있고 뭐 그런 네트워크가 있다 해도 내용 그 프로그램 그 내용의 질이 없으면 떨어지거나 낮으면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잘했습니다. 인성이 넌 이쪽으로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괜히 뭐 상대모사 이런 거 하지 말고 공부해라.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잘하네, 똑똑하네. 자, 그럼 내쪽 없으면 뭐가 된다고 그래? 우리 상범이. 미디어 공법관 김상범입니다. 그 네트워크가 있음으로써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도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었던 계기가 네트워크 체제가 일단 기반으로 마련돼 있었기 때문에 그 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걸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콘텐츠나 터미널도 네트워크가 일단 없었으면은 이걸 만들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형부 아주 좋은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네트워크 있으면 뭐해? 플랫폼이 없으면 뭐 못하는 거지. 야, 콘텐츠 너네 뭐 플랫폼 있으면 할 수 있어? 플랫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석원인가? 승아, 너는 나보고 트위터 친구 하자고 그래서 해놓더니 내가 했더니 아직까지 대기 중인 건 전문이야? 메일이 두 번 하고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제가 팔로우 된 상태인데 몰라도 장군단체 돼 있어. 너 풀어줘야 돼. 어쨌든 그래. 승아야. 그래서 전자공학과 이승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모든 컨텐츠랑 제가 플랫폼이랑 같은 말인지 모르겠는데 클라우드에 모든 OS나 소프트웨어가 다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가 플랫폼의 개념과 같은 개념은 잘 모르겠지만 클라우드 위주로 앞으로 모든 게 다 진행된다고 들어서 플랫폼이 더 중요해진다고. 오케이. 지금 제가 던진 질문은 앞으로 우리 학기 내내 논의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안 하겠어요. 왜냐면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교수님 정리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자, NTSC 네트워크 플랫폼 터미널 컨텐츠, 우리 이용자 관점에서 이 넷 중에 우리 무엇 때문에 나머지 셋을 사용하나요? 답 나온 거 아닌가요? 아니, 컨텐츠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좋은 기기를 만드는 거고, 속도도 빨리 하려고 하는 거고, 그 컨텐츠를 잘 만들게 하기 위해서 플랫폼도 계속 개발해 나가는 거고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셋의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나머지 셋은 결국 그 하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그 뭐가 중요하냐의 논쟁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 생태계란, 나중에 그 생태계의 수업에서 하겠지만, 생태계의 정의는요, 그에 관련된 모든 아주 하찮을지라도 모든 생태계 속에 속하는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잘 원활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태계의 중요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혼자만 잘 산다, 이게 아니거든요. 대기업도 잘 살지만 그 밑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 많은 하청기업들도 다 같이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생태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디지털 생태계를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 하나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지금 말한 이 네 가지가 잘 운영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이제 우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한 주간에 했던 거 한 번만 더 간단하게 하면은, 여러분들 재밌는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디지털 디바이드. 디지털 디바이드. 그러면 우리 세권이? 세권아, 디지털 디바이드가 뭐지? 정확히 알고 정확히 안 하는데. 그 세대가 기성세대와 저희 뭐 신세대들이 뭐 디지털적인 그런 요소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격차가 벌어진다. 아주 똑똑합니다. 아주 똑똑해요. 그러면은 세대 간의 격차만 있을까? 사실 더 중요한 격차가 뭘까? 빈부. 어떤 이유 간에 디지털 디바이스, 디지털 기기, 네트워크 등등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활용해서 다양한 용어를 만들어내요. 모바일 디바이드, 스마트 미디어 디바이드 등등도 만들어냅니다. 근데 지난주에 재밌는 기사가 나왔는데, 한국 인터넷 진흥원이 조사한 2011년 무선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를 보니까요, 인터넷 사용자 중에 SNS를 이용하는 비율은 20대가 89.7%, 거의 90%, 30대가 70.8%, 50대와 60대는 반면 40.8%와 24.6%. 그런데 인터넷을 사용하는 층에서는 그렇고요. 그런 거 구분하는 거 없이 먼저 인터넷 사용하는 거 보면요, 20, 30대는 99%가 인터넷 사용하는데 50대는 57.4%밖에 안 되고 60대는 35.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줄어드니까 상당 부분 작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소셜 미디어 디바이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소셜 미디어뿐만 보지 마시고 좀 큰 범위로 봐야 되니까 제가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용어를 쓸게요. 디지털 디바이드가 문제가 심각해지면은 어떤 결과가 좋을까? 사회적으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 가난한 사람들이 돈 없어서 못 쓰는 건 뭐 당연하지, 그런 거는 무슨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될까요? 윤리란 건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제 점점 디지털화 돼가는 시대잖아요. 요즘이 디지털 시대라고 말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거의 이제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정보라는 것들이, 그런 인포들이 거의 한 이제 미래에 가면은 90% 이제 100%에 가깝게 이런 그런 디지털 매체들을 통해서만 이제 유통이 될 텐데, 그러다 보면 이제 정보에 이제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그러다 보면 점점 이제 뭐 국가나 세계적으로
어떤 권력 이제 정부에 소외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뭐 세계적인 것들이나 국가적인 것들이나 뭐 정치 뭐 사회적인 면에 있어서 이제 힘이 약해지고 권력으로부터 멀어지고 이제 그렇게 점점 약해지는 더 약해지는. 잘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가 만든 재밌는 용어를 한번 설명할게요. 학원 디바이드는 어때요? 고3 때, 고2 때, 고1 때 학원 디바이드. 학원 다녔던 사람들, 강남, 대치동에서 유명 학원을 다녔던 사람들, 아닌 사람들. 사실 그것 때문에 강남의 부동산 값이 저렇게 뛴다고 얘기들 하거든요. 여러분,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표현을 썼어요. 어떻게? 집은 아주 가난해요. 근데 머리가 똑똑해요. 강용석처럼.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러나 머리가 좋았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어차저차해서 서울대까지 가게 되고 서울대에서 또 교수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하버드 유학까지 가고 이렇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야 좀 곤란해졌어요. 왜냐? 데이터를 보니까 서울연고대에 들어가는 사람들 보니까 강남 출신이 뭐 20-30% 이상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학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자,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미래 10년, 20년, 30년 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빈부 격차에 따라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아버지 세대가 못 살았어도 자식 세대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아버지 세대가 못 살았어도 자식 세대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꿈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 학원이라고 하는 대표되는 아주 중요한 정보의 집합체를 활용한 집단과 아닌 집단, 그리고 많은 소득을 갖고 있는 집단들이 중요한 정보를, 여기서 중요한 정보라고 하면 이제 대학에 갈 수 있는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집단은 못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서도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 디지털 디바이드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을 해서,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궁금할 때마다 수시로 네트워크 들어가가지고 정보를 찾고, 위키피디아에서 정보를 찾고, 동영상으로 해서 정보를 찾고,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습득을 해서 그것을 발판으로 나의 지식을 확대하고 나의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이러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쌓아가면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농담삼아 얘기했던 학원 디바이드와 거의 유사하게 결과가 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소셜 캐피탈, 사회적 자산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국가는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해서, 마치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디지털 디바이드에서 더 관심을 갖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선 와이파이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를 그런 것 시설을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KT 같은 경우는 무료 서비스를 저가 서비스를 무료 서비스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확대하고 등등등 해서 디지털 디바이드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향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질문 있어요?